1조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부실 개발 운용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체 결빙 현상 때문에 비행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방위사업청은 납품을 허가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리온의 전력화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검찰이 방산 분야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사원까지 나서면서 방산 비리 척결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리온 납품 과정에서만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다른 문건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내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자칭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와 민정수석실이 이들 단체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에 시간당 최고 9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 하류 지역 17가구의 주민 3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수조 원대 방위 사업이 또다시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나랏돈 1조 2천억이 들어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온은 기체에 빗물이 새고 표면에 얼음이 얼어붙는 등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위사업 문제, 이미 18조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부실과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요. 특히 일부 사업 과정의 비리에 친박 핵심 정치인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파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리온의 결빙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101개 항목 중 무려 29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고공에서 기체에 얼음이 생기는 결빙 현상은 헬기 성능을 하락시키고 엔진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수리온의 납품이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같은 해 10월 돌연 납품을 다시 받기로 합니다. 달라진 건 2018년까지 성능을 보완하겠다고 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약속뿐이었지만 방사청장이 납품 재개를 허가한 겁니다. 이 때문에 비행 안전이 흔들린 건 물론이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중단됐다면 카이가 냈어야 할 지체상금 4,571억 원도 받아낼 수 없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수리온의 엔진, 기체, 탑재 장비 등에서도 문제를 발견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은 2012년 처음 실전 배치됐고 현재는 육군이 6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 헬기사업단장 그리고 실무사업팀장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결빙 시 운용 능력을 보완할 때까지는 일단 수리온의 추가 전력화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수리온은 결빙 현상뿐만이 아니라 기계 결함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안전 성능조차 검증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수리온의 앞 유리는 일정 수준의 외부 충격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조종사의 시야가 확보돼야 안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이후 수리온의 앞 유리는 5차례나 파손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헬기에 사용된 적이 없는 소재를 쓰면서 파손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또 수리온은
이륙할 때 프로펠러와 기체에 설치된 장비가 부딪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륙 시 출력을 60%로 제한하라는 지침만 내렸습니다. 천천히 이륙하라는 뜻인데 전시엔 따를 수 없는 지침입니다. 재작년엔 2달 연속 수리온 2대가 엔진 과속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12월 수리온 1대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수리온 1대가 파손돼 입은 손해만 194억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기체에 빗물이 새거나 충돌 방지 등이 잘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대응은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자, 이렇게 방산비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는 우선 방사청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즉 카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지요. 장명진 방사청장도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 출신입니다. 2014년 취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장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앞서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하성용 사장을 상대로 먼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주 검찰은 카이 본사와 서울 사무소, 하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카이가 수리온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또 카이 측이 수십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을 정관계 고위 인사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수리온 사업의 졸속 추진 배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수리온은 이미 2012년부터 우리 군이 사용 중인데 보신 것처럼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감사원이 발표를 한 것도 이게 문제로 보이는데 심수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일단 수리온이 얼마나 부실덩어리냐 이 부분부터 좀 다시 살펴볼까요? 네, 구름 입자가 얼음이 되어서 기체에 달라붙는 이 결빙 현상을 막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이 얼음 덩어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 심각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리온은 2009년부터 3년간의 시험 평가 기간에도 결빙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2012년 12월 육군에 보급됐습니다. 예. 여러 크고 작은 사고가 난 뒤에야 이제 결빙 시험을 했는데 그때도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고요? 예, 사진을 보시면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엔진 공기 흡입구 주변과 냉각 덕트 주변에 두꺼운 얼음이 생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뤄진 시험에서 이 수리온은 101가지 항목 가운데 29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일반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보면 덕트라는 거하고 저 공기 흡입구 그 부분에 저렇게 얼음이 끼어 있으면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당연히 엔진이 이상이 생겨서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문제 심각한 거네요. 네, 이걸 단순히 이제 보완하겠다라는 그 약속만 듣고 사용 기한을 늘려주면서 받아야 할 지체 상금 4,571억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한 번도 헬기의 전방 유리, 그러니까 앞유리로 사용된 적이 없는 소재가 사용이 되면서 3년간 5차례 넘게 파손이 되기도 했고요. 또 엔진 제어기의 검증 절차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뭐 돈도 4,500억? 굉장히 큰 돈인데 돈도 돈이지만 이게 군인들 안전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이게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죠? 예, 사실 수리온 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시제품과 또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12년 개발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언했던 이른바 사자방,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또 자원 외교 비리 그 제조사의 일환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자방이든 뭐 어떤 수사든 뭐 일단 결과가 중요할 텐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감사도 그렇고. 근데 왜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초반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이 카이 등에 대한 첩보가 상당수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먼 친인척으로 알려진 그 하성룡 현재 사장이 집권을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5년 당시 그 감사 결과 발표를 몇 달 동안 미루다가 결국 일부 축소돼서 공개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엔 또 이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 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는 그 장명진 방사청장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 카이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방사청장은 서강대 동기 동창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원이 감사를 질질 끌었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다면 결국 정치권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상황이죠. 일단 검찰 관계자는 뭐 장명진 방사청장이나 어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까지는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카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내사를 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압수수색에는 이 100여 명의 검찰 인력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이미 카이 하성룡 사장 등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그 횡령 부분에 대한 상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서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환전 차익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문고리 3인방 중 1명 그리고 또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또 실명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되면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친박 핵심 실세. 근데 심수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소문이 많이 퍼졌을 텐데 뭐 출국 금지나 뭐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조만간 이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수사가 더 끌어서는 상당히 핵심 인물들의 어떤 의혹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올랐는데 두 자릿수 인상은 11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임금이 올라서 양극화를 막고 내수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정부는 서둘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 좀 걱정되는 바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먼저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 7.4%를 초과하는 인건비를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 능력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드는 재원 부담은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아쉬움을, 재계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지만 야당은 사용자 입장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여전히 실제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말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재계는 중소기업들의 부담 증가를 앞세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상률이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인상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내년부터 15.7% 인상이 필요한데 이번 결정이 필요한 인상폭을 웃도는 만큼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부분을 균형 있게 준비해왔다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액, 또 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임금 상승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을 7,000원대로 지금 올리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공약대로 10,000원대로 가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는 그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동안 한 15.7% 인상해야 했는데 이번에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네. 내년부터 15% 인상률을 단순 계산해도 당초 제시한 공약보다 1년 앞당겨진 2019년부터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얘기대로라면 문 대통령 임기 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임금이 인상되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업주도 성장, 특히 이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더 심한 소득 불균형만 가져왔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현재 OECD 35개 나라 중 가운데 최저임금을 도입한 나라는 이제 27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절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는 프랑스고요. 2위는 호주이고 우리는 15위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11위, 12위로 8,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시급이 10,000원대가 되면 9위인 영국과 비슷해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0위 안에 드는 이제 높은 수준인데 하지만 세계적으로 생계 유지비가 유리 없이 많이 드는 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벌어도 상대적 빈곤감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런 분석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와 통신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번 결정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특히 큰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기존의 그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한 8.6%였다고 하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더욱 힘들다는 것이 이제 사용자 측의 입장인데 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자보다 오히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더 커져서 오히려 고용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시애틀의 경우에 보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당 9달러 47센트에서 15달러로 올렸더니 고용이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영세한 사업장은 인건비가 늘어서 이걸 감당 못해서 고용이 줄 것이라는 설명인데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발빠르게 대책을 내놨는데 요지는 부담이 커지게 된 영세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임금 상승분만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최저임금은 결국 이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이제 방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 노동자와 사용자 측 각각의 자신들이 유리한 어떤 통계라든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건과 관련된 소식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경내 사무실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문건이 발견된 민정비서관실 이외에 다른 곳에도 지난 정부의 문건들이 방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안상의 점검이긴 한데 역시나 관심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추가 문건이 나올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전수조사하기로 한 곳은 비서실과 각 수석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있는 캐비닛과 사물함 등입니다. 민정수석실 문건이 있던 장소가 새 정부 들어 사용하지 않았던 캐비닛이었던 만큼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호실도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문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의 경우 생산이 완료된 것만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판례에 따라 공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등을 특검에 제공한 건 역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넘긴 데다 법원의 문서 송부 요구에 따른 조치인 만큼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이번에 발견된 문건 여러모로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게 사정기관을 총지휘하는 민정수석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보수단체 활용 부분도 나와 있는데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장소는 민정수석실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지휘 업무를 하는 파트로 문건에 담긴 기조대로 수사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의혹이 집중되는 건 건전보수권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JTBC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을 단독 보도한 뒤 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수억 원대를 불법 지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서야 어버이연합 압수수색과 고발된 청와대 행정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수단체 활용 기조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지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보수단체 수사에 외압을 넣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나 충청 남북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북 청주의 경우에는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비 피해 상황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바다가 된 주택가, 구조보트가 주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집에 자고 일어났는데 물 들어와서 밑에 보니까 나무 판자도 떠다니고.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 가슴팍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침수됐고 편의점 내부까지 물이 모두 들어찼습니다. 중장비가 쓰러지고 인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터진 상수도에선 물이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부터 충북 청주에 290mm의 장대비가 내리면서 성남천이 범람한 겁니다. 청주는 기상 관측 이래 22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청주 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도 한때 위험 수위인 4.4m까지 올라 충북선 열차 상하행선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많이 차고 기구도 둥둥 떠다녀서 바로 다른 쪽 집으로 대피했어요. 이 밖에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서 주민 3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비는 인명피해도 불러왔습니다. 충북 청주와 괴산에선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마을 전체가 고립되면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헬기로 구조됐지만 70대 노인 1명이 실종됐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도 230mm의 비가 내려 집 70여 채가 물에 잠겼고 강원도 원주에선 이틀간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전말마을 펜션 투숙객 150여 명이 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만 비 피해 신고가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중부지방 곳곳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에 침수를 대비한 공사가 오히려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침수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벽지는 비에 젖어 찢어졌고 집안엔 밀려 들어온 흙으로 가득합니다. 벽에는 물에 잠긴 부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갑하고 전화기만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요. 그건 다른 건 못 나가. 주민들은 시청에서 하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집 앞에 쌓아둔 제방을 치우는 바람에 하천물이 넘쳤다고 주장합니다. 하천 제방을 인위적으로 허물어 놔서 물이 지부 안으로 역류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원래 이곳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비로 물이 범람하면서 이렇게 임시로 제방을 설치하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역류를 안 하고 그 판단을 착각을 한 거죠. 오늘 새벽에는 서울 구로동 안양천이 범람해 인근에 주차했던 차량이 하천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범람한 적이 있어 서울시에서 이번 봄에 준설 작업까지 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 지역에 내린 비는 경기도 의왕에 185.5mm, 안산에 150mm 등 평균 100mm가 넘으며 침수 피해 주택만 20곳이 넘었습니다. 매번 장마철이면 되풀이 되는 침수 피해.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제보 조작의 윗선 개입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세 번째 검찰에 출석한 국민의당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나왔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국민의당의 윗선이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단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을 거론하지 않은 채 조작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가 대선 전이었던 5월 6일에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는 없다고 고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안 상태에서 검증을 게을리했다면 이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그 윗선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여전히 단독 범행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다른 검증 담당자 김성호 전 의원을 모레 다시 소환합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에 들어간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수습자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가족을 찾을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동생과 조카를 아직 찾지 못한 권호복 씨가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한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목포신항으로 옮긴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매일 하루는 좁은 컨테이너에서 일어나 바로 옆 세월호 수색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배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저 괴물 덩어리를 얼른 다 찾고 저 배는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인양 이후 100일 동안 선체와 해저 수색에서 미 수습자 9명 중 4명을 찾았지만 5명의 미 수습자들은 여전히 바다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세월호 화물칸에서 권 씨 동생 재근 씨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물속에서 3년을 있다 보니까 자동차 바퀴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유리 거의 다 깨졌어요. 참사 당시 재근 씨는 아내와 아들 혁규를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화물칸에서 발견된 재근 씨 트럭엔 아직 풀지 않은 이삿짐이 고스란히 묶여 있습니다. 기농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저 차를 가지고 가다 사고 났다는 것만 생각해도. 미 수습자 수색은 객실과 침몰 해역에 이어 이제 화물칸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감각은 좀 무뎌졌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도 기대를 해야지 하고.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참외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경북 성주입니다. 명품 참외로 유명한 성주 참외가 요즘 흙구덩이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참외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트럭들이 향한 곳은 포크레인이 파놓은 구덩이 앞입니다. 농민들이 이 구덩이 안으로 샛노란 참외를 쏟아붓습니다. 거대한 참외 무덤인 셈입니다. 올해는 덥고 가물어 참외 작황이 좋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졌습니다. 박스값이며 포장비며 팔아봐야 남지 않으니 버리는 걸 택한 겁니다. 성주군에서는 10년째 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해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버려지는 참외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군에서는 참외를 킬로그램당 150원을 받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소쿠리 가득 담아봐야 농민들은 2,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참외는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주군은 20억 원을 투입해 12일 동안 11,000여 톤의 참외를 수매할 계획이었는데 나흘 만에 예산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1년 동안 키운 참외를 버리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자식 만들어 농사 지어갖고 이래내 비리는 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군대에 납품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상도 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참외 대량 폐기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거나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며 1년여 전에 생활용품 80여 개에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이 화학 제품들은 아직도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지난해 80여 개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 담배 냄새 제거 방향제와 각종 기계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2016년 8월과 10월 각각 회수 권고와 회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향제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틸 이소치아졸론, MIT가 포함됐고 윤활제에선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경우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들 제품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나가 있는 제품을 100% 다 회수했다라고는 사실 저희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현행법상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소비자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중국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가 바닷속에 안장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류 샤오보의 흔적을 지웠지만 그를 추모하는 촛불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의 유해가 유골함에 담깁니다. 부인 류 샤가 유골함을 줄에 묶어 바다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어제 오전 연결식과 화장에 이어 급하게 치러진 그의 바다 장례입니다. 류 샤오보의 큰형 류 샤오광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从他病重入院，一直到抢救，到火化，最后海葬，这个整个的过程我都参与其中。 그는 공산당과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류 샤오보의 부인 류 씨아의 행방은 여전히 베일에 쌓였습니다. 刘霞女士呢是中国公民，中国有关部门呢会依法保护她的合法权益。据我了解，刘霞现在是自由的。 중국 당국은 류 씨아가 슬픔에 빠져 있으므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접촉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씨아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海葬这火化简单从简，然后花都要修白色的。 13일 직접 쓴 친필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어젯밤 홍콩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고인을 추모하며 중국의 홍콩 연락사무소까지 촛불 집회 행진을 했습니다. 出嚟兩支蠟燭，一直咧係我自己一直係會劉兆波，我朋友嚟啦，劉兆波，同埋亦都係為咗香港法制。 중국 정부는 류 샤오보의 흔적을 지웠지만 국제사회의 추모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매운맛의 중독성을 매력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매콤한 한국 음식 맛의 스낵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포테이토칩 브랜드인 캐틀입니다. 코리안 바비큐라는 단어 위에 한국어로 고깃집이라는 이름까지 써서 오리지널 제품임을 강조합니다. The first time I tasted and this is sweet and a little bit spicy, but I like it. 이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경쟁 업체인 레이스도 같은 제품을 내놨습니다. 한국 업체 스낵을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이라는 점이 예전과 다릅니다. 술안주와 간식으로 즐겨 찾는 이 육포엔 서울과 함께 바비큐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육포 브랜드인 잭 링크스와 로리사 키친 또한 코리안 바비큐 맛을 선보였는데 무엇보다 시내 매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과 아몬드에 한국 바비큐 맛을 첨가한 스낵과 한국 고추가 들어간 에너지바도 등장했습니다. 시장이 커지자 유통업체도 비슷한 제품 출시에 적극적입니다. 홀푸드는 자체 브랜드 소스 리스트에 한국 바비큐 소스를 추가했고 트레이더조는 자체 제품으로 LA 갈비를 냉동식품으로 내놨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국식 매운맛 메뉴에 도전하는 셰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이 미국 대중에게 새로운 한류 아이콘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네, 바다의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제한돼 있어 현지 주민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도 어장을 빌려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귀농뿐 아니라 귀어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 소록도가 눈앞에 보이는 김양식장입니다. 이 일대 바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귀여인의 창업 어장으로 개발됐습니다. 고령화하는 어촌에도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양식 어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입이 까다로웠던 어촌의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일자리를 창출도 있고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지원한 창업 어장은 김과 미역, 가리비 등 모두 565헥타르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청년 귀여인 40여 가구를 유치해 5년간 무료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물론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도 없고 어촌 생활이 낯선 귀여가의 적응을 위해 멘토를 지정해 줄 방침입니다. 같이 이제 어업을 하면서 많이 가르쳐 줘야죠. 그냥 뭐 혼자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한정된 어장을 내줘야 하는 원주민과의 마찰은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귀촌 인구와 달리 귀여 가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 창업 어장이 젊은 귀여 인구를 끌어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세계 테니스 대회 윈블던 여자 단식에서 스페인의 무구루사가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무구루사는 지난해 세리나 윌리엄스를 꺾은 데 이어 이번에 언니 비너스까지 제압했습니다. 윌리엄스 자매가 호령하던 여자 테니스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열전이 이어진 윈블던 여자 단식 최종전엔 세계 랭킹 11위 비너스 윌리엄스와 15위 무구루사가 맞붙었습니다. 비너스의 백핸드 리턴이 아웃 판정을 받자 무구루사가 두 손을 얼굴에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2년 전 같은 대회 결승전에서 비너스의 동생 세리나에게 블루를 삼켜야만 했던 무구루사가 생애 첫 윈블던 우승컵과 상금 2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I was so excited to go there and win, especially over somebody like a role model. 첫 세트를 4대5로 끌려가던 무구루사는 20차례 랠리 끝에 포인트를 따내면서 승부의 줄을 돌려놨습니다. 첫 세트를 내준 비너스는 이후 허무하게 2세트를 내주며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180cm가 넘는 무구루사는 안정적인 스트로크와 강력한 발리로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지난해 프랑스 오픈에 이어 올해 윈블던에서 윌리엄스 자매를 연파하며 여자 테니스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황새 또는 좀팽이의 거절로 잡아봤습니다. 예, 황새는 뭐 언제나 좋을 때 쓰는 비유고 좀팽이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 얘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홍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에게 제안한 오찬회동을 어제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를 두고 바른정당에서 오늘 좀팽이다, 또 놀부심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자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이 글을 한번 보시면 뱁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황새는 홍준표 대표 본인을 얘기한 것 같고 뱁새는 누굽니까? 뱁새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적시하진 않았지만 예. 자신을 비판한 바른정당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황새인 자신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를 보시면 오찬회동에 대해서는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들이 1, 2, 3중대 그러니까 결국 야당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이는데 네. 자, 오찬회동을 저렇게 정치 쇼라고 한 걸 보면 청와대를 뱁새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만 알 테고요. 홍 대표는 청와대 오찬은 왜 안 간다는 겁니까? 홍 대표는 한미 FTA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2011년도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 한미 FTA가 체결이 됐는데 이 당시에 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체결에 대해서 의자 늑약이다, 또 매국논이 이런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마주보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FTA 때문이다. 꼭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야당과 같이 나가는 것이 싫고 독대하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하고 같이 나가기가 싫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실제로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글을 함께 보시면 예.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FTA가 왜 조건이 되느냐? 이 단독 회담을 하자는 투정이고 독상을 받겠다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른 야당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그 1대1로 그야말로 영수회담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홍 대표가 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다른 야당은 좀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네, 그런 행보를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요. 예.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예. 당대표가 되면은 각 정당의 대표들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예.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네, 당시 화면에 보면 이렇게 예. 팔짱까지 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만났는데 예. 그러면서 같은 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 대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대해서 4당 구도다, 또 5당 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말은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양당 체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점심 자리에 안 가는 게 FTA가 아니라 다른 야당을 무시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온다는 거죠. 뭐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빅맥과 냉면 사이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을 예. 했습니다. 이 인상률만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1,060원이 올라서 예. 최대치입니다.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장 중소기업들 부담, 걱정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수준으로 볼 때 7,530원이죠. 이게 과연 적정하냐? 이런 얘기가 보니까 온라인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30원을 밥값으로 대입하면 예.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7,530원으로는 6,300원인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는 사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빅맥 세트는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버거킹의 와퍼 세트는 현재 알아보니까 7,700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거고 빅맥은 먹을 수 있고 와퍼는 와퍼는 먹을 수 먹을 수 없다. 없습니다. 예. 또 먹을 수 없는 게 여름철 메뉴인 그 냉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예. 특히 물론 7,000원짜리 냉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요새 인기 있는 맛집의 냉면은 대부분 만 원이 특정 냉면집을 확 드러나네요, 저게 어딘지. 네, 유명한 좋아하는 분들은 알 텐데. 평양냉면집인데요. 예. 특히 평양냉면은 더 값이 비싸서 예. 15,000원까지 하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최저임금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런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아까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 얘기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한 15위 정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돌아온 장고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려진 서부 영화의 제목인데요. 네, 총잡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전통 특수수사 전문가들이 이 검찰 수뇌부에 속속 들어오면서 이런 표현이 검찰 내외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어떤 인물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아직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뒤에 보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렇고요. 예.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검사장도 임명되면서 예.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수통 검사들은 보통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때까지는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예. 실제 총장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특수통이 하는 수사들은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고 그때는 이름이 많지만 삐끗하는 경우가 꽤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수사를 당한 쪽에서는 정권 바뀌면 또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특수수사 전문가인 문무일 후보자가 이 총장에 임명된 걸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특히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 이 대형 수사를 전담하는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이 문 총장의 윤 지검장이면 수사가 요란하겠다. 예.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무일 후보자는 뭐 아직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총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두 사람 워낙에 특수수사에서는 유명한 검사들인데 어떤 수사를 주로 했습니까? 네, 먼저 문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성완종 리스트의 책임자로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관련 재판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이 평검사 시절대로 돌아가 보면 지존파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수사가 거론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을 맡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팀도 이끈 바 있습니다. 예. 또 과거 2003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캠프의 대선 자금 수사와 또 현대자동차 수사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예. 검찰 신뢰가 워낙에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통 또 강골 검사 이렇게 불리는 검사들이 일단 지도부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기대를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자, 정치부의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는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에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